자, 이번에는 사회문화 12 한번 해볼게요. 사회문화 마지막 제시문이죠. 제가 이 제시문을 다 찍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 좀 메일이 온다거나 댓글이 좀 달리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은 내가 찍는 건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하거나 혹은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제시문. 자, 이런 걸 주로 다루고 있죠. 전체를 다 하는 건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더 잘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읽어도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선생님은 여러분들 그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제시문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사회문화 12는요 제시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얘는 문제를 진짜 아주 극강으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시문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지부터 좀 볼게요. 자, 얘는 경제학 중에 뭘 다루고 있냐면 거시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의 반대말이 뭐냐면 미시경제학입니다. 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자, 미시경제학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공급 곡선 있죠? 이 수요공급 곡선이 일반적인 미시경제학의 그래프인데 이거는 하나의 재화학은 혹은 한 제품군들의 수요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샴푸면 샴푸, 과자면 과자, 짜장면면 짜장면 이렇게 따지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학들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를 따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품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소비, 정부의 지출, 그리고 기업의 투자 얘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구성하는 큰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도 나옵니다. 자, 큰 세 가지가 일단 기업의 투자. 자, 기업의 투자. 자, 얘는 기업의 입장인 거죠. 기업의 입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약자로는 I라고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습니다. 자, 정부 지출이 있어요. 정부 지출은 우리가 약자는 G, 거버먼트죠.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민의 소비. 국민 소비는 우리가 C라고 하죠.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래프가 요 세 개를 합쳐서 수요 곡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얘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이자율과 투자, 이자율과 정부 지출, 이자율과 소비 요 세 개의 그래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 지금 제시문에선 얘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종속 변수로 보고 얘네들 다 약간 Y절편처럼 이게 평행 이동시키는, 얘는 선상 이동을 시키고 얘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죠. 자, 요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수학에서 보면 이 펑션 x, fx는 뭐 ax 플러스 b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얘는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r인데 그래서 ar 플러스 y절편이 있는데, 자, 이 관계,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와 이 종속변수를 기업의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정부 지출과 정부와 국민 소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평행 이동시키는 변수로 그냥 여겨버린 것이고, 얘와 이 방식은 fx는요, 이거는 기업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각각 다 있어요. 근데 기업 투자만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y절편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괜히 얘기했나? 괜히 얘기했나?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나? 자, 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 일단 이 거시경제학에 아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죠? 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이전에 선생님이 이자율이 그럼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간단한 걸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한번 이자율을 지금부터 R로 쓸게요. 자, 이자율이 만약에 증가했다,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0%의 이자율에서 한 20%로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 그랬죠? 아주 단순하게.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려고 할까요? 돈을 빼려고 할까요? 돈을 저축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 저축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일단 소비에 관련된 거예요. 자, 저축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이제 써서 뭐 짜장면 사 먹고 밥 사 먹고 뭐 사 먹을 돈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죠?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뭔가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기가 다운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요게 증가하면, 이자율이 증가하면요. 자, 기업의, 이건 이제 약간 소비자의 입장이었죠? 얘는 지금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 그랬죠?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대출받아야 돼요. 은행 가서 돈을 대출받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비용이 어찌 될까요?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치? 자, 대출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줄이겠죠? 투자를 줄이면 또 경기가 또 다운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대출 비용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출 비용의 한 가지 요인일 뿐이고요. 자, 이게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떨어집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년 뒤에 1억 원의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자율이 10%면 1.1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1로 나눠서 현재로 보내잖아요.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20% 올랐어요. 자, 그럼 1억을 몇으로 나눠야 돼요? 1.2로 나눠야 되죠? 자, 얘가 그럼 이렇게 되면 현재 가치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원래 1년 후에 이자율, 1 플러스 이자율로 이렇게 할인하잖아요. 그죠? 이게 반대로 되면 뭐냐면, 현재 가치 1억이 1년 뒤면은 1.1을 곱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20%면 1.2를 곱해서 1억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걸 완전히 거꾸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여기다가 곱한 거잖아요, 이거를요.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거꾸로 갖고 오려면 얘를 나눠야지 얘로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선생님,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후에 1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들어올 건 빤한데, 똑같은데, 이자율이 현재 10%일 때와 20%일 때 현재 가치가 어때요? 자, 얘보다 얘가 더 작죠? 분모가 크니까. 그쵸? 자, 그렇죠? 그래서,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예상 수익의 감소가 있어요. 예상 수익의 감소가 있으면 나 지금 투자액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상 수익이 줄어드네. 그러면 나 투자 안 할래. 그래서 투자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경기가 또 다운되겠죠. 자,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뭘 다루고 있다? 자, 얘네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 제시문에서는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크게 이해한 상태에서 읽으면 이 제시문이 좀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첫 번째 문단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자, 국민소득을 여기서 뭐라고 표시했냐면, 자, 국민소득을 이렇게 Y라고 표시했고, Y는 국민인 C와 기업인 I와 정부 지출인 G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요거예요.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볼게요. 자,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은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하면 총수요는 이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나왔죠? 한 번 더 나왔죠? 자, 그 중에 이제 얘를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뭐가 있냐면,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 설비. 내가 이제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거야. 그쵸? 혹은 자본재의 구입, 뭐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 사옥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자, 이렇게 생산 설비나 자본재를 구입하는 건 미래에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생산 설비로 할게요. 생산 설비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어요. 이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생산 설비 이거 투자 비용이라고 하자. 자, 투자 비용이 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자, 얘가 일단 3년 정도만 해볼게요. 3년 정도만. 자, 3년 정도 쫙 해서, 자, 이게 지금 처음에 투자 시점이고요. 자, 1년이 지났을 때 3,000원.
자, 2년이 지났을 때도 3,000원이 들어오고 3년이 지났을 때 한 5,000원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자, 5,000원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자, 지금 현재의 이자율은 1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계산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이게 예상 수익, 얘가 지금 예상 수익이잖아요. 10%의 자, 예상 수익입니다. 자, 얘가 예상 수익이에요. 수익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투자 비용은 1,000원이에요. 그것과 이거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000원 있죠? 3,000원을 지금 예상 수익이고 이게 이자율 10%였으니까 10%면 1.1로 나눠야 되죠? 1.1로 나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1.1이 두 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년 차는 3,000원을 1.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고요. 마지막 연차는 5,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5,000원의 수익을 1.1의 3승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3,000원도 1년치 갖고 온 거고요. 여기 있는 3,000원도 2년치 갖고 오게 된 거고요. 자, 이 5,000원도 마지막에 이 현재로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는데 요거의 합이요. 요거의 합이 만약에 요 1,000원 미안. 10,000원. 투자 비용이 10,000원이라고 치면 요 10,000원보다 요거의 합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투자를 하자. 수익이 더 많네. 투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투자 비용이 더 컸어요. 투자 비용이 더 크고 수익이 1,000원을 10,000원을 못 감당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투자 비용보다도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거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렇겠죠? 당신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자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이거 지금 10%일 때의 수익 한번 이걸 판단해 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자율이 20%로 올라갔어요. 20%로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1.1이 아니라 2가 되죠. 할인할 땐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2의 2승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2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겠지. 그치?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아까보다 수익이 더 많이 안 남죠. 더 조금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투자하지 말까? 다음에 좀 이자율 떨어지면 할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어디 써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써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 써 있는 게 이건데 조금 이걸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자율은 고정돼 있다고 칩시다. 10%로 고정돼 있다고 칩시다. 자, 똑같아요. 자, 이게 A 안이고 얘가 B 안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얘는 처음에 이건 투자 시점이고요. 수익이 날 때가 얘는 1억이 나고요. 여기서는 9천이 나고요. 9천만 원이 나고요. 얘는 8천만 원이 나고요. 여기서는 7천만 원이 난다고 칩시다. 자, 똑같이 얘도 1억, 9천, 8천, 7천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걸 반대로 할게요. 7천, 여기가 8천, 9천, 얘가 1억.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할 때 A안, B안 중에 어떤 게 더 예상 현재 가치가 클까요? 현재 가치가 얘가 더 큰 거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자, 얘는 이렇게 거꾸로 해볼게요. 1억을 1.1로 나누고 9천을 1.1의 제곱으로 나누고 8천을 1.1의 3승으로 나누고 7천을 1.1의 4승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수는 작은 수로 나누게 되고 작은 수는 큰 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자, 밑에 거 해볼까요? 밑에 거 비교해보는 거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똑같이 1억인데 1억이 아니죠. 이게 7천이고요. 7천을 1.1로 나누고 8천을 1.1의 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9천을 1.1의 3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억을 1.1의 4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큰 수가 더 할인이 많이 되죠?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더 예상 수익이 크니까 현재 가치가 뭐가 커요? 얘가 큰 거예요, 위에 게. 왜냐하면 가까운데 큰 돈이 있을수록 할인율이 적으니까 얘가 작은 수의 할인율이 큰 거는 깎이는 것도 조금이죠. 근데 큰 수를 더 많이 퍼센트로 깎으면 더 많이 깎이죠.
그래서 예상 가치, 그러니까 앞부분의 수익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투자를 할 때는 더 유리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앞부분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요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생산 설비 투자와 예상 수익의 관계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요게 세 번째 문단을 설명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설명한 것인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 아까 이자율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거 설명했죠. 그쵸?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자, 일단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일단 이게 자, 투자를 좀 감소시킬 것이고 얘가 전체적으로 총수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자, 요거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결국에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 이 그래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야 자, 변수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너희들이 수학 배울 때는 여기 그 독립변수가 이쪽에 그 X축에 있고 종속변수가 Y축에 있잖아. 근데 경제는 이걸 뒤집어 놨어. 그래서 얘가 종속변수고 얘가 독립변수예요. 얘가 Y입니다. 자, Y 중에 얘는 약간 그 투자와 관련된, 그냥 투자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출 비용,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예상 수익도 줄어들죠. 그래서 투자가 감소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를 줄인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를 줄인다. 그쵸?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를 늘린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를 늘린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치? 자,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다. 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 FR인데 자, 얘가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얘는 지금 투자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뒤에 이 Y절편의 변화값이 뭐예요? 정부 지출과 소비 이거라고 했죠.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변수가 많아요. 뭐 기후도 있고 뭐 많아요. 계절적인 요인 다 많은데 요 두 개만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지출이 증가했어. 정부 지출이 만약에 한 10억 정도가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요 자체가,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올라가겠죠? Y절편의 증가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다가 소비까지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계속 올리는 앤 거예요. 늘려나면 올라가고 줄어들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지출을 늘리잖아요. 혹은 소비를 많이 하시도록 대출을 많이 해준다거나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 얘네들이 이제 Y절편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자, 정부 지출이나 소비 같은 것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 얘기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였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이죠. 자, 네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 이거 이해하셨나요? 지금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은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고 아, 이게 이런 식이구나.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해하시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얘가 실제로도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실제로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로 나눠지는 학파가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은 아주 큰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이게 고전주의 학파와 케인즈 학파. 무슨 뭐 통화주의 학파, 뭐 신고전주의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크게 케인즈와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애덤 스미스가 이제 고전학파예요. 그래서 자, 이 고전학파와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케인즈가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자, 어떻게 그렸냐? 이 X축, Y축은 똑같아요. 자, X축, Y축은 같습니다. X축, Y축은 같는데, 자, 얘가 아까 R이었고, 얘가 Y였죠. 고전학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 Y 중에서 특별히 이 투자와 관련된 거였죠? 자, Y 중에 특별히 투자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가파르게 받고. 자, 얘는 완만하게 받다고 하는 것이고, 얘는 되게 가파르게 받다. 에이씨. 글씨 점점 무슨지 장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완만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단위만큼 이자율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보세요. 똑같이 한 단위가 이자율이 감소하면 얘는 투자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크게 늘어나죠. 자, 그런데 얘는 똑같이 한 단위가 줄어들었는데 투자가 요만큼밖에 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 얘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늘고 얘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많이 증가한 걸 뭐냐면 이 투자가, 자,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할 때 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팍 줄겠죠, 또 이것도. 그치? 이자율이 올라가면 팍 줄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케인즈는 가파르다고 했습니다. 얘는 투자는 자, 이자율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미치더라도 되게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혹은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좀 보면요. 자,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고전학파는요, 너희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경제 주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제는 그냥 내비두면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 조절이 되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변했을 때 되게 민감하게 계속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자,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이 내신 문제를 내시면 이 얘기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케인즈 학파는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사람인데요. 보이지 않는 손을, 이게 이름이 고전학파잖아. 이 사람 더 먼저 있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있을 때 막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그냥 자유경제 그냥 놔둬 개 풀어놓듯이 풀어놨더니 경제가 대공황으로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자, 정부가 이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어떤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왔다 갔다 조정이 되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한 사람일 것이고요. 케인즈 학파는 그렇지 않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정부가 꼭 개입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이 사람이 이제 추가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가의 야성적 본능. 자, 야성적 본능. 여긴 뭐라고 써있죠? 케인즈 학파는 기업의 투자가 합리적인 원칙보다는 기업계의 야성적 충동이라고 돼 있네요. 본능. 난 본능이라 썼는데 이 사람 충동이라 썼네. 충동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야. 이자율이 높으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해.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게 핫한 아이템이 있어. 근데 진짜 이거 대박 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하고 갑자기 이자율을 찾아볼까요? 이자율이 너무 높아. 대박이 나겠지만 지금 못하겠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야성적 충동이 케인즈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고전학파는 그냥 사람들이 다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자율이 높으면 다 투자 다 안 하고 막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길었죠? 자,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2번과 4번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다 했습니다. 뭐뭐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했어요. 아까 대출 받은 거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그 대출의 비용이 더 세지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입하여 수명이 10년인 생산 설비를 구매하려고 한다. 자, 이 설비에 투자했을 때는 1안은 첫 해에 10억 원의 수익이 나지만 매년 1억 원씩 죽어서 10년 차에는 1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자, 아까 A안과 B안이 있었네요. 그쵸? A안이 얘는 이거 지워도 되겠나요? A안은, 자, 이번 문제에서의 A안은, 자, A안은 초기에 10억이고 점점 들어서 나중에 1억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B안을 볼게요. 자, B안은 설명해서 2안은, 이게 1안. 얘가 2안이냐? 자, 그렇죠? 자, 첫 해에 1억 원의 수익이 나지만 점점 늘어서 나중에 10억 원이 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두 개 중에
이 수익의 예상 가치, 현재 가치가 뭐가 더 높다고 그랬습니까? 자, 얘가 더 높다고 했죠.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A가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왜냐면 얘를 이렇게 땡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이자율이 현재보다 높다면 1항과 2항 모두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군. 그렇죠.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 비용이 모두 공통적으로 증가한다. 왜 그렇죠? 대출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무조건 투자 비용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뭐뭐 기업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이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이거 아니고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 게 더 예상 수익이 큽니다. 아시겠어요? 3번, 현재의 이자율이 유지될 때 1안의 차트 수익은 2안의 10년차 수익보다 현재 가치가 크겠군. 자, 봐보세요. 얘는 10%로 할게요. 얘는 10억을 1.1로 나누게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0억을 1.1에 10승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쵸? 뭐가 커요? 얘가 더 커졌으니까 얘가 더 크죠. 그쵸? 분모가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자율이 높아져 예상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커지면 기업에서는 생산설비 구매 계획을 처리할 수도 있겠군. 그렇지. 내가 아까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투자 비용이랑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투자 비용보다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커야 투자를 하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을 때는 투자 철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뭐뭐 기업에서 수익금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투자 비용은 1안이 2안에 비해 적게 되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익금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 간다라고 했으면 처음에 수익이 큰 것이 돈을 더 많이 갚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자 비용도 더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1안이 더 적게 드는 거예요. 큰 돈으로 빚을 계속 갚아간다고요. 빚을 갚아가면 처음에 막 빌려놓은 돈 이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자 비용이 계속 줄 거 아니에요. 돈을 계속 상환해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5번도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답이 2번이었던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게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다는 이유가 이게 원리를 잘 모르면 그냥 암기만 갖고 풀기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프 나왔습니다. 자,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래프 짧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가 R이고 얘가 Y였는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네. 이렇게 평행이동했죠? 자, 평행이동했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했고 여기서 보면 밑에 Y0 지점서부터 Y0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Y1 지점이 있고 Y1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Y2 지점이 있네요. 그죠? Y2 지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여기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얘가 일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정부 지출과 국민 소비가 늘어났을 때 얘가 이동하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그럼 Y1에서 Y0에서 Y1으로 갈 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이자율이 떨어진 거죠. 그쵸? 이자율이 떨어진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는 건 무슨 뜻이 된다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정부 지출이나 소비가 증가하게 됐을 때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L0와 L1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자율과 이 국민 소비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아까 계속 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번에 L0는 이자율이 R1에서 R1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자, 하락하면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자, 이자율이 떨어지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죠. 그렇죠? 자,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 그래프상으로 움직이면. 그렇죠? 자, 그래서 투자는 이자율의 요 선상 이동을 하는 것이고 이게 평행 이동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보기. L0에서 L1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총 공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총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렸죠? 정부와 소비의 지출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4번에 L0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자, 이거는 아까 케인즈와 고전학파 얘기네요. 급할수록 라고 했습니다. 급하면 어떻게 이거 누구 얘기하네요? 케인즈 얘기하네죠?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긴 얘기하잖아요. 그쵸? 급하다고 했습니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분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쵸? 이게 줄어들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파를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에 L0에서 L1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자율이 일정할 때도 정부 지출이나 소비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자율을 조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정부 지출이나 소비 지출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거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정했는데 이자율이 올라갔어. 그래서 경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은 거야.
아까 그랬잖아.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된다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린 거야. 그래서 경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은 거야. 그럼 정부가 큰일 났지. 그치? 정부가 큰일 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 지출. 그러니까 막 사업을 막 벌여요. 사업을 벌여서 사람들 막 고용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 정부 지출을 왜 할까?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한다고요? 이자율이 올라간 만큼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자율은 조정이 안 되니까 평행이동시키기 위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